네,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 시간입니다.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립기호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좀 보시긴 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안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와주셨으니까 오늘 네네. 계기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무게감 있는 중진을 모시는 인터뷰라서 저도 참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에 걸맞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신당,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먼저 짚어볼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의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의원님, 이낙연 대표 정말 신당 창당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현재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계신데 과연 창당할 수 있을까는 좀 아직은 뭐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같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결사체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이념이나 또는 정책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어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결국 명분과 인물에서 과연 그게 있는지가 좀 사실은 뭐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분들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분입니다. 이런 분이 갑자기 민주당을 떠나가고서 신당을 만든다? 또 많은 그분의 지지 기반이 정치적 지지 기반 호남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낙연 탈당이 민주당 손실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그 맥락에서 뭐 손실이야 왜 아니겠습니까? 손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이 키워온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 또 지금 당의 상임고문입니다. 당의 어른이신데 이런 분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손실이겠죠. 다만 내년 총선에서 볼 때는 총선은 결국 우리 기본적인 그 선거제가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결국 양당으로 모일 지지자들이 결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제3당이 성공하기 쉽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 명분이라든가 대선 주자급 인물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신당 창당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실제로 그 언론에 얘기는 하지 않지만 괜찮은 인물들을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이렇게 뒤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력 없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렇지 않겠죠. 그분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 뭐 기반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총선에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증된 사람들이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기는 거의 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불발이 됐잖아요. 혹시 회동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뭔가 점쳐지거나 이야기 도는 게 있나요? 이번에 회동은 어제 뭐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근데 시간이 달라서 그 영화에 공동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갖고 안 됐던 것 같고요. 다만 뭐 당 주변에서는 두 분이 꼭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획기적 변화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의미가 전 오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된 말씀을 보면 결국 당대표 사퇴 또는 비대위 구성 이것을 획기적인 변화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그 접점을 찾기 어렵겠죠. 사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본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나요? 가서 만나보세요.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리 본인도 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각자 서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점이 있고 또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이 중요한 인물이고 민주당 키워온 분인데 이런 분들은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특별한 답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삼총리 연대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건 이제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총리,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만났고 네. 또 만나기로 하셨고 정세균 총리도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총리분은 만나시면서 이낙연 대표님은 좀 이렇게 만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기보다도 네.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측근들은 좀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이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라든가 비대위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네. 더 큰 통합의 행보를 보여라. 당 단합을 위해 더 노력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네. 또 당이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좀 대화의 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좀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네. 좀 당의 원로로서 또 상임 고문으로서 또 이렇게 만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네. 뭐 민주당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켜야겠다라는 생각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당의 뭐 의원들이 네. 지금 연판장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전 의사의 표시라고 보입니다. 어떤 당이 분당돼서는 안 된다. 분당 막자. 분당해서는 안 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좀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심정들을 모은 거지 절대 뭐 이낙연 전 총리를 고립시킨다든가 또는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럼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김민석 의원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되는 바가 있지만은 네. 그 사쿠라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런 말씀, 민주당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내가 결단하겠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지만 떠난 분이 아니거든요. 그쵸. 현재 민주당의 당원이고 또 상임고문이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오선 의원이고 전남지사고 또 국무총리 하셨고 당대표였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갖다 지금 단계에서 사쿠라 또는 배신의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했던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또 이낙연 대표님께 그건 부적절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이낙연 신당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이제 사실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 기념회 축사 때 사실상 제3지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윤석열, 이재명으로는 답이 없다. 이재명 체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이재명 체제로 가면 안 된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민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감하는 분도 계실 테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들, 민주당의 핵심 권리당원들의 대부분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당대표 선출될 때에도 77.7%를 득표했고 현재도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그로 인한 또 지도부의 총사퇴,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사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그리고 현재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총선을 110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됐어요. 지도 체제가 붕괴됐을 때 당연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국민의힘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윤심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만나고 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응하지 못했고 얼마나 사실 제가 보면 민망합니까?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식적으로 최고에 사퇴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먼저 사퇴한다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외압에 의한 사퇴가 분명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당과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인데 그 수직적 상하 관계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용산의 뭐 지점이냐 출장소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금 와서 김기현 대표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쇄신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시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지배력,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이지 변화는 없는 겁니다. 당대표 두 번 바꾼 대통령이 된 거죠. 그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저는 사실 이제 월화는 방송을 하지만 수목금은 법원을 출입을 하는데요. 이제 공판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는데 법조인이시고 의원님도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은 꼬리표처럼 옛날부터 따라붙는 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지금 그 중앙지법에 자주 출석을 하시고 최근에 뭐 송영길 신당, 뭐 조국 신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송영길 대표 어제 구속됐고요. 조국 전 의원도 이제 2월에 항소심 선고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총선에 출마한다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뭐 대선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대선 후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검찰의 그 중에서도 정예 검사들이 다 달라들어갖고 좀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기소해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저는 뭐 검찰 수사 리스크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 법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한 법원의 재판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은 뭐 차분하게 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적 또는 정치 탄압적 수사다. 정치 수사라고 지금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 관련해서 이미 1년 이상 지속되어 갖고 크게 리스크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공천 관련해 구성되면은 또 의원들과 협의해갖고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어떤 만약 당당이 되신다면 제가? 그럼 제가 그 사견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고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뜻이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슈가 됐던 연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당 나가라는 건가 붙잡으려는 건가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는 사실상 이거는 당 나가지 말고 분열하지 말자라는 취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님은 이 연판장에 관련해서 그쪽 동네의 오래된 습관이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 동네라는 건 나와 다른 선을 긋는 발언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발언? 그쪽 동네에 오래된 관행이다는 이 표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그쪽 동네에 계시거든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 입문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바로 그 동네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또 요청으로 영입돼 갖고 2000년부터 국회의원을 갖다 오선하셨고 그 다음에 전남지사 하셨고 민주당의 호남 대표로서 총리가 임명됐던 거고 그리고 또 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민주당에 계시고 민주당에서 성장해오고 호남을 기반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낸 분이 그쪽 동네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그분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낙연 총리의 정치 인생의 대부분이 그 오랜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적절한 발언이시고요. 저는 뭐 의원들의 그런 연판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 해오고 호남에 키워낸 정치인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정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낙연 대표가 바라는 민주당의 변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직 당대표 사퇴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련해서는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나 또는 권리당원들도 지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또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께서 보다 현실적인 또 대안들을 또 조언들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연판장이 그 의원님께서는 이게 당 분열은 안 된다, 그걸 막고자 하는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 총선 줄 세우기
용도로 쓸 거라는 비판이 그게 있어요. 뭐 지금 저는 그 자꾸 줄 세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민주당에서 흔히 뭐 이재명계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뭐 이재명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뭐 저보다 이재명계 좌장이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표현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그런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를 아주 싫어하고 그런 행동을 사수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따라다닌 적도 없었고요. 이재명 대표와 뭐 고시 동기고 또 정치적인 동지라고 하면 동지 또는 멘토라고 하면 멘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들도 그 경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공천을 받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핵심 당원들의 지지가 전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심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니까 절대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렇게 당대표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뿐이죠, 사실. 그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개딸 분들 강성 지지층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으시고 그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 잘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잘 반영해서 의정활동하고 그다음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저도 정치에 입문해갖고 대부분을 거의 비주류라고 했습니다. 비주류라는 소리 들었고 과거에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거친 문자들 많이 받았지만 왜 신경 씁니까?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는 소위 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지지하는 바람에 또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책적 방향이 좀 다를 때 또 많이 받았고 그러나 뭐 그런 의사도 있는 거죠. 저는 문자 오게 되면 욕설이라든가 뭐 반말하게 되면 그냥 차단하고 맙니다. 사실은 그냥 그런 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나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 주민들은 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이. 그게 중요한 거지. 왜 그런 지역구에 따지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설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분들도 필요한 부분 측면들이 있거든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정활동 충실하고 그렇죠? 의정활동,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지역구에서의 어떤 의정활동 잘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아까 그 여쭤봤던 문제의식과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 자꾸 좀 집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또 여쭤보자면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약간 그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늘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언제든 돌아올 그런 가능성을 한 발 걸쳐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레버리지로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낙연 그 전 대표의 그 생각을 뭐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빨라지신 것 같아요. 되게 뭐 엄중낙연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점잖으신 분 아니십니까? 굉장히 신중하시고 엄숙하신 분이신데 되게 지난 그 6월에 그 외유했다가 6월 달에 돌아오셨거든요. 그 이후 조용하게 그냥 크게 큰 말씀 안 하시고 12월까지 계시다가 최근 한 2, 3주 동안 갑자기 강경 발언하시고 급발진한다고 할까? 속도가 빨라지셨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당에 서운한 점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당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진짜 오히려 뭐 본인이라도 만나서 당의 상임고문이시고 하니까 또 최고위원들하고 만나서 좀 이런 조언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기다릴 게 아니라 당의 상임고문 아니십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거를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빨리 나가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추측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 지도부가 이낙연 대표를 안 만나는 이유는 왜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불편해서일까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타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계속 최근에 하신 말씀의 전제 조건은 대표 사퇴 비대위 구성이 아닌가. 그 측근 가까운 분들의 말씀도 그러니까 그걸 좀 수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진 찍기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또 가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근데 지금 저는 뭐 되게 그 지적하는 게 민주당이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 사당화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에 문제 있다고 세 가지거든요.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거 변화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내 민주주의 문제만 해도 저는 당대표 앞에서 당대표를 히틀러라고 비유하고 네. 나치당에 비유하고 그런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까? 다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여당하고 상대적으로 늘 여당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당에서 만약 대통령이라든가 당 지도부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하면 견뎌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징계돼갖고 쫓아났죠. 그렇죠. 이준석 네. 당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의원 대표 경선에서 낙오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럼 민주당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덕성의 문제는 참 그건 뼈 아픕니다, 사실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지도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도부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기조로 바뀌고 네네. 계시네요. 사당화 문제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게 사당화냐. 지금 사실 당직 배분 보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꽤 됩니다. 네.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거, 친명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 아무것도 당직을 맡아본 적이 없고요. 친명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총선 이야기 좀 해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과의 빅매치가 되게 기대가 되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안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과의 그 빅매치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심 갖고 있는 건 총선 승리죠. 네. 총선 승리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 네네네. 그다음에 비례대표 출마가 급부상되고 있다는데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논의된 그럼 바가 이거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천 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네. 어떤 그 당시 상황에 의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될 문제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원희룡 그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 비교해갖고 네. 거의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쵸. 지난번에 국정감사 전에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갖고 백주화 시켜갖고 네. 그때 주목받고 난 이후는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초조해갖고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라고 한 건데 네. 본인의 속내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갈 네.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당 국민의힘 얘기 해보면은 국민의힘이 당내 중진인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에다 김기현 대표 사퇴까지 했는데 이제 긴박하게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상하셨어요? 이런 체제로 돌아갈 거라는 거? 예상했습니다. 오. 네, 저는 그 김기현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그렇게 수개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는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대표 되셔갖고 한 게 이재명 당대표 비난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이재명 야당 대표 비판하는 건 한 게 없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 체제는 못 갈 거라는 건 분명히 수순이 확신했던 없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대표나 이분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윤심이 작용해갖고 네. 그 윤핵관 또는 용핵관들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역시 비대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력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희 여론조사 정식 컨설턴트 네네. 대표님은 그건 완전 악수다 이렇게 딱 보셨는데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을 갖다 키워준 게 네.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크지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다가 네. 여론에 의하면은 여론의 방향을 보면은 되게 민주당 의원들이 패배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주가를 굉장히 높여줬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이 커진다고 봅니다. 네. 딱 한동훈 장관이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비대위원장 됐을 때, 네. 그 다음부터 얘기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켜보자. 지금 그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대리해갖고 네.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정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어떤 건가요? 정치는 어떻게 보면 네.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런 태도가 때로는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점,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낮죠, 어떻게 보면 낮죠. 상당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도하다 또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인사 실패거든요.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90% 이상 한동훈 장관이 져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의 책임자였으니까. 아, 과거 민정수석 시대에 있던 인사검증 책임을 법무부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럼 어떤 검증도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뭐 해수부 장관이라든가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 굉장히 언론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네, 얘기를 논란이 하는데 있죠. 소위 말하는 예. 보수 언론에서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검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검증 실패 자료는 차고 넘치죠. 네. 그런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네. 실패라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에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네. 한동훈 장관을 굳이 비판할 필요 없다고 봐요. 네. 뭐 비대위원장으로 가든 선대위원장으로 가든 일단 내비둬야. 내비두고 있다가 네. 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민들이 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네. 역동적이지만 결국 선거에 가서는 굉장히 냉정해요. 민심은 정말 천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혁신에 여당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이 약간 혁신에 뒤떨어진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민주당도 약간 뭐 당내 중진 불출마 요구 뭐 이런 것도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다만 여당이 혁신하니까 민주당도 거기 대응해서 혁신해야 된다. 그건 여기는 아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여당이 지금 혁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기현, 장제원 두 분 의원의 불출마 또는 대표 사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윤심의 작용에 의한 거라는 건 분명한 거고 결국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윤심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윤심이 어떻게 작용하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건지 아니면 선관위원장으로 갈 것인지 선대위원장으로 갈 네.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보고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윤심을 반영할 만한 그런 후보들 결국 윤핵관 또는 용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후보로 공천될 가능성이 저는 뭐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혁신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혁신을 포장하지만 혁신이 아니다. 지금 과거보다 총선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대개 1월 중순부터 어떤 혁신 얘기가 나오는데 좀 빨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차분하게 그 합리적인 또 시스템에 따른 공천 준비를 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네.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은 결국 오래된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는 게 혁신이거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럼 민주당은 딱히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위기죠, 사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강서 제목을 그거는 뭐 일부의 어떤 사건이고 대선 이후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일단 당대표가 계속 수사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의원들의 사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도덕성의 지탄을 또 받고 있었고 예. 지금도 어떤 혁신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더 심한 위기로 빠지고 선거에서 더 엄중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총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D-113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를 여쭈려고 하는데요. 네. 자, 민주당 변화와 쇄신을 위한 주요 혁신안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결국 뭐 혁신은 뭐 기존의 그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니까 네. 결국 기존의 껍데기를 벗겨낸다고 하는 것은 인물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네.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또 삶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인재 영입이라든가 새로운 인물 발굴에 관련해서는 조용하게 지금 착실하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재 영입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뭐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네. 지금 1호, 2호, 3호 영입에 관련해서 크게 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는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그건 다른 사건이 워낙 주변에 큰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인재들을 좀 다음 주부터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대해봐도 네네. 어떤 인재상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된 그런 예. 전문가들, 각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관행들을 뭐라고 할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뭐 유사명 총경이 들어온 것처럼 또는 뭐 약간 미진한 사법개혁 문제들도 있을 테고 또 외교 안보 전문가들 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은 모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분이 올까요? 역시 그런 혁신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어떤 그런 의지로 결단을 내렸을 때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권위가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면서 당연히 정치와 정당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는 뭐 쉽지 않겠죠. 어쨌든 강한 혁신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정치적 권위가 있고 또 정당과 정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올까요? 뭐 이렇게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28일 본회의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상정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특검을 총선까지 끌고 가면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총선 승리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쌍특검에 의지해 갖고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뭐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의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8일 날 본회의에 이제 상정돼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15일 안에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부권,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로 와야 됩니다. 그럼 1월 중순쯤, 1월 뭐 초쯤에 1월 한 10일 전후에서 오게 된다고 하면은 국회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도 의결하는 기한은 없어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2월 임시회 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짝 피로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약간 후폭풍이 약간은 있겠지만 총선은 4월 10일입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의지해 갖고 그것만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실패하겠죠. 오히려 새로운 인물로 또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폭을 상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걸 수용한다고 하면 또 특검 임명부터 그런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더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많았는데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훅 가버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뷰의 마무리 코너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쪽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거입니다. 가운데 있고요. 늘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 민주당을 지금까지 사랑해 온 것처럼 그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길을, 또 큰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대표님 총리 임명될 때 인사청문위원장이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도 대표님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었고 지금도 당을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